출퇴근길, 매일 지나치는 도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몸이 아플 때 찾는 보건소, 그리고 우리 주변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찰과 소방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주변의 공공 서비스는 참 다양하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공공 서비스는 국가 재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을 위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소득을 통해 수입을 얻으면 교육비, 통신비, 식비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국가 재정도 정해진 금액, 즉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돈을 쓰게 될까요?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 재정은 크게 국세 수입, 세외 수입, 기금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국세입니다. 우리나라 총 수입의 약 60% 정도가 국세 수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국세 수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살림이 전적으로 세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40% 정도는 세외 수입이나 기금 수입으로 마련이 됩니다. 세외 수입은 우리가 우체국에서 우편 보낼 때 내는 우편 사업 수입, 법규 위반 적발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 나오는 토지 매각대 등을 말합니다. 기금 수입은 고용보험, 사회보험 등을 통해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 포함됩니다. 어렵게 돈을 마련하였으니 이제 꼭 필요한 곳을 찾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그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안에 담긴 중요한 개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수입, 세외 수입, 기금 수입으로 마련한 국가 재정. 이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정하는 일이겠죠. 아이들 급식 지원, 노후도로 보강, 미래산업 투자 등 정부는 해마다 수천 개의 정책과 사업 중 무엇을 먼저 얼마나 배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각 부처는 도로 확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고령자 지원 정책 등 내년에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정리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정부에 요청하는 거죠. 이때 참고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 편성 지침인데요. 이 지침에는 정부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할지, 부처가 어떤 기준으로 요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각 부처의 요구서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 초안을 설계합니다. 이 초안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이는 국무회의로 넘어가 정부 내부에서 최종 조율과 검토를 거칩니다. 그럼 이제 예산이 바로 집행될까요? 아직입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가야죠. 국회는 정부가 짠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법과 정책 방향에 맞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죠. 이때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될 수 있고 반면 긴급한 사안은 추가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의 심사와 조정을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다음해 나라 살림의 공식 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이 바로 국민의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알려주는 국가의 지출 청사진이 되는 셈이죠. 정해진 예산은 이듬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배정되어 실제 사업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산 조율이나 추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도 생기죠. 그렇다면 확정된 예산은 어떤 절차를 통해 현장으로 배정되고 쓰이게 될까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그 돈은 실제 사업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 100억 원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해볼까요? 이 말은 올해 이 사업에 100억 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렇게 편성된 돈이 실제로 움직이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억 원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계획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당 자금을 분기별, 월별로 나눠 배정합니다. 이를 예산 배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3월에는 설계 용역비로 5억 원, 6월에는 착공비로 30억 원, 12월에는 준공비와 인테리어비로 40억 원을 배정하는 식입니다. 즉, 사업 일정에 맞춰 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돈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준도 함께 제시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출 예산 집행 지침은 각 부처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은 조기 집행할 것, 불필요한 행사나 홍보성 지출은 줄일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비도 아이들이 빨리 책을 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죠. 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 지적을 받거나 다음해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마로 운동장 배수 공사가 시급해진다면 도서관 건립 예산 일부를 먼저 돌렸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용은 같은 사업 안에서 세부 항목을 바꾸는 것으로 도서관 외관 예산 일부를 책상 의자 구입비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작은 범위의 변경이라 기획재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옮겨 쓰는 게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도서관 사업에 쓰기로 한 예산 중 일부를 갑작스러운 재난복구나 복지사업으로 돌리는 경우죠. 이건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고 사유와 근거를 분명히 보고해야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체라는 방식은 상황 자체가 바뀔 때 발생합니다. 만약 부처 개편으로 도서관 사업이 교육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면 그 사업에 딸린 예산도 함께 옮겨가야겠죠. 이처럼 업무 소관이 바뀔 때 따라가는 돈의 이동이 바로 이체입니다. 이렇듯 전용, 이용, 이체는 모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지만 항상 법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가의 모든 자금은 디브레인이라 불리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거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설계비 5억 원을 쓰려면 교육청이 결의서를 올리고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디브레인을 통해 설계업체 계좌로 바로 송금되는 것이죠. 예산을 이체할 때도 이 시스템에서 계획과 지급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은 아이들이 공부할 도서관의 설계 도면이 되고 공사 현장의 벽돌과 책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이 정말 계획대로 쓰였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다음 장에서는 나라 살림이 결산을 통해 평가되고 기록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이 끝나면 결산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적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혹시 남은 돈은 없는지,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결과는 결산 보고서라는 공식 문서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사업이라면 설계비, 공사비, 가구 구입비가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다음 해로 넘겨진 예산은 없는지를 항목별로 기록하는 거죠. 결산 보고서에는 항목별 집행 금액, 남거나 이월된 사유, 절차 준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예산서가 앞으로의 계획서라면 결산 보고서는 지난해 사용 내역서인 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산 보고서는 먼저 감사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장부가 실제 집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때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사업 담당자를 불러 집행 과정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국회 결산 심사로 넘어가 국민 세금이 계획과 원칙대로 쓰였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제때 집행되었는가, 낭비된 부분은 없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오가고 필요하다면 시정이나 개선 요구도 내려집니다. 하지만 결산은 어디까지나 돈이 계획대로 쓰였는가를 확인할 뿐입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업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성과평가라고 하죠. 성과평가는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지표를 정해두고 진행됩니다. 도서관 사업이라면 학생 이용률 60% 이상, 책 대출 건수 1만 권 이상, 만족도 80% 이상과 같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런 지표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정하되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이나 예산 당국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연말에는 이 지표와 실제 성과를 나란히 비교해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과 함께 보완 대책을 제시해야만 하죠. 특히 예산 규모가 크거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이 됩니다. 현장 조사, 이용자 설문,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점이 성과를 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도서관은 잘 지어졌지만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했다면 다음 해에는 건축 예산을 줄이고 독서 프로그램과 사서 인력을 늘리자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산과 평가 결과는 다음해 예산 편성과 정책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잘된 점은 확대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며 환류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결산과 평가는 단순히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정부만의 몫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면서 나라 살림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죠.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국민 참여 제도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산과 평가로 나라 살림의 방향을 다듬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합류할 차례입니다. 보는 눈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손이 많을수록 세금은 더 똑똑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죠. 먼저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열린재정입니다. 이곳에서는 국가의 재정 수입과 지출, 분야별 예산과 집행 내역, 그리고 재정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까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교육 분야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지역 문화 사업에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그래프와 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함께하는 재정, 수혜 서비스 검색을 이용하면 나이, 생애 주기, 관심 분야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을 한눈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즉, 열린 재정은 단순히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재정에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창구인 셈이죠.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 외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국민 참여 예산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국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담당 부처와 전문가가 검토하고 국민 토론과 투표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스쿨존 조성 사업 같은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실제로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었는지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죠.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이 전국 단위라면 주민참여예산은 동네 살림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여 도서관에 무인 반납함을 추가하자,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를 설치하자, 방과 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들은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 투표를 거쳐 확정이 되고 그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낸 의견이 바로 우리 동네 사업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여의 효과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겠죠. 만약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궁금하다면 온라인으로 청구해 답변을 받을 수 있죠. 물론 개인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나 부분 공개가 될 수 있지만 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입니다. 혹시 이건 불필요하게 돈이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예산 낭비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홍보물을 여러 부처가 중복 제작하거나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고가 장비를 구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조치, 필요시 환수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세금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제안이나 의견은 다음의 예산과 정책에 직접 반영됩니다. 결산평가에서 찾은 개선점에 국민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더 정교한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나라 살림은 편성, 집행, 결산, 평가, 참여가 이어지는 하나의 순환 과정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 살림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가 봤는데요. 먼저 예산 편성은 내년에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정하는 출발점이었죠. 부처의 요구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세금의 사용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은 집행. 확정된 예산이 월별, 분기별로 나눠져 실제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도로가 놓이고 학교가 지어지고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순간이죠. 1년이 지나면 결산이 뒤따릅니다. 제대로 집행됐는가, 남거나 새는 돈은 없었는가를 확인하고 감사원과 국회가 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돈을 맞게 썼는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단계가 뒤따릅니다. 처음 세운 성과 지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효과를 검증하고 잘된 점은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심층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의 참여입니다. 열린 재정을 통해 나라 살림을 직접 들여다보고 국민 참여 예산과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의견을 제안하며 정보 공개 청구와 예산 낭비 신고로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모인 목소리와 데이터는 다시 다음의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나라 살림의 선순환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편성에서 집행, 결산과 평가, 그리고 참여까지 우리가 낸 세금은 도로와 학교, 도서관과 복지 서비스로 돌아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죠. 나라 살림을 이해하는 재정 용어, 조금은 익숙해지셨나요? 여러분의 세금이 더 잘 쓰이도록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